오늘은 이제 모의 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걸 이제 총 정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하니까 비교적 난이도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념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그 암기를 요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재배 기원이라든지 종자 수명, 뭐 단명 종자, 중명 종자, 상명 종자, 아니 장명 종자 이런 것들을 좀 외우는 문제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 좀 그동안 출제되지 않고 좀 깊숙한 곳에서 지엽적으로 좀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부터 좀 살펴보면은 1번 이제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 한 중급 문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1번 대부분 식물은 발화 직후부터 일장이 감응한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지문 자체는 좀 몇 번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나왔던 지문인데, 보통 대부분 식물은 발화 직후부터 일장이 감응한다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교재 지문에 보면은 본엽이 나온 뒤 어느 정도 발육한 후에 감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엽이 나온 직후 또는 발화 직후 이런 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반이 이제 바꿔서 출제가 되니까 저거 좀 유의하시고요. 본엽이 나온 직후 또는 발화 직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엽수가 한 7분의 정도에 이제 그 일장에 감응을 하게 되고요.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 후 한 일주일 후. 그다음에 차조기 같은 경우 자소엽이라고 하죠. 자소엽 같은 경우는 발화 후 한 15일 정도의 일장에 효과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대부분의 식물은 약광에서 일장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명기 때의 약광일지라도 일장에 감응을 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보통 이제 식물에서 이제 최저 조도가 한 3 내지 5 푸트캔들, FC라고 하죠. 보통 한 3 내지 5 푸트캔들에서 보통 일장 효과가 발생하는데, 벼의 이제 구치 품종 중에 이제 구치라는 품종은 0.1 푸트캔들에서도 이제 그 일장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약광에서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착화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돼요. 착화수는 강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콩품종 같은 경우는 한 3 내지 5 푸트캔들에서 이제 일정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벼의 이제 구치 품종은 한 0.1 푸트캔들에서도 일정 효과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3번 일장 효과의 발현에 있어서 온도나 질소 시용량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된 지문이고요. 질소 시용,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는 게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발육 단계, 앞에서 나온 1번, 그다음에 이제 광의 강도,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이 이제 질소 시용의 영향이죠, 그렇죠? 보통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 시용량이 적을 때, 일장 효과가 잘 나타나죠. 장일 효과가 잘 나타난다. 이유는 이제 영양 생장이 억제되어서 질소 시용량이 적게 되면 영양 생장량이 적게 되어서 일장 효과가 잘 나타난다.
장일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질소 요구도가 큰 편이죠. 그래서 질소가 충분해야지 생육이 빨라진다. 그래서 단일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장일식물은 질소 수용량이 적을 때, 단일식물은 질소 수용량이 충분할 때. 3번 내용도 좀 이렇게 자체도 지문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꿔서도 잘 출제가 되니까. 그다음 이제 뭐 4번은 이제 연속 암기에 대한 건데, 이제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암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명기가 암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은요. 그래서 이제 밀에서는 명기 암기가 보통 이제 뭐 16대 8, 뭐 8대 4, 아무튼 단기에 비해서 단기에 비해서 그 명기가 길면 상대적으로 뭐 4대 2, 2대 1 이런 데서도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상대적 길이가 길면, 명기의 길이가 암기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면 명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타 이제 일장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들을 보면은 이제 광파장도 보면 적색광 영역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600에서 680 나노메타 정도의 적색광 영역이 가장 효과가 크죠. 그다음에 이제 한 400 나노메타 정도의 자색광. 그다음에 한 440 나노메타 정도의 청색광이 효과가 가장 적죠. 기타 그 4번에 관련돼서 이제 단일 식물에서는 반드시 연속 암기가 필요하죠. 일정 시간에 연속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야간 주파를 해서 암기를 깨주게 되면은 단일 효과가 소멸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 일수와도 관계가 있죠. 일장 효과는 처리 일수와도 관계가 있고, 그 작물에 따라서 각 다르죠. 처리 일수나 처리 횟수 이런 것들이. 덕구발이나 나팔꽃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단일 처리에 의해서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 이상, 12회 이상 단일 처리를 해야지 일정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비 같은 경우는 17회. 그다음에 이제 질갱이 중에서 창질갱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회 이상의 단일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리 일수도 일장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 영향도 보면 온도의 영향도 있죠. 그래서 일장 효과 발현되려면 어느 정도 한계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을 국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 내지 15도 정도에서 일장에 관계없이 일장 효과가 개화가 되고요. 사리풀 같은 경우는 사리풀은 이제 히오스라고도 하죠. 저온하에서는 이제 단일 조건이라도 개화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야간 조파에 가장 이제 더불어서 이제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야간 조파 관련된 내용인데 4번에 나왔던 지문 장일식물 관련해서는 그 4번의 지문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단일식물에서는 일정 기간에 연소 감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야간 조파의 효과적인 파장은 마찬가지로 적색광이죠, 그렇죠? 600 내지 140 나노미터의 적색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적색광 파레드 빛을 조사하면 적색광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조사해야 되는 그 적색광이면은 일정 효과가 아니 야간 조파 효과가 나타나고, 근적색광이면 야간 조파 효과가 소멸되죠. 그런 내용부터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벼 직파 재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직파 재배는 이제 보온 육묘하지 않고 저온기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1번 도복 발생이 많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출하 및 임모가 안정적이다. 좀 불안하죠. 출하 및 임모가 안정적이다는 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유경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또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아니, 유경 비율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출하 및 임모 발생이 안정적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아무래도 담수 재배에서는 이제 뜬모가 발생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생략적인 재배 방식이 될 수 있다.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직파 재배 배의 특징에는 이제 이삭수 면에서는 보면 이양 재배에 비해서 직파 재배가 분월절, 이삭수 확보에 좀 유리하나 과범무가 될 우려가 많죠. 문제가 3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도 맞는 지문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3번 맞고요. 도복 발생이 많다. 1번 맞고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 자, 유형 비율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출하와 임모가 불량하고 이제 균일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직파 재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형 비율이 좀 낮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파 재배는 이제 줄기가 가늘고 뿌리가 토양 표층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제 쓰러질 도복 발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 간장 또는 수장, 이삭 길이 또는 전체 이제 벼 폭의 크기 이런 것들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양 재배에 비해서. 그다음에 수량 면에서도 보면은 뭐 수량 면에서는 좀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교직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직파 재배는 이제 단위 면적당 분월 수는 많으니까 이삭 수는 많겠죠. 이삭 수는 많은데 한 이삭당 영화 수가 적어서 반대로 이양 재배하고 좀 반대로 그래서 분월 수는 많은 대신 영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양 재배와 별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추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양 재배에 비해서 파종이 이양 재배하고 동일할 경우에 이양 재배에 비해 다소 약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직파 재배 벼의 이양 재배 벼와 비교했을 때 뭐 이삭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삭수는 이제 분월수하고 같으니까 분월수는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유경 비율은 좀 낮아지고요. 전체 이삭수의 전체 분열수에 대해서 뭐 이삭이 달리는 비율이 좀 적어지니까 유경 비율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도복 발생은 많고요. 수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출수기는 다소 이양제에 비해서 다소 빠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식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 그다음에 생육 1번 생육 및 수량 증대. 그다음에 2번 활착 증진.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고도화. 4번 숙기 제한 이렇게 되는데 답은 숙기 촉진이죠.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식은 이제 온상에서 이제 보온 육묘를 전제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보온 육묘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본포에 옮기는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온 육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육 기간이 연장돼서 작물 생육이 조장되고 증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생육 촉진이 좋아서 수확기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유리한 조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착 증진 면에서 보면은 이제 육묘 중에 이제 가식을 하게 되면 단근 그러니까 뿌리가 잘리는 것 때문에 이제 단근이 되면 그 상처 부위로 이제 여러 가지 세근들이 나와서 근군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옮겨 심었을 때 이식 시 활착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육묘 중에 이제 뭐 옮겨 심거나 또는 가식 등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근군은 발생이 좋아서 이식 시 옮겨 심었을 때 활착을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고도화는 이제 전작물이 있을 경우에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묘상이라든지 묘대 여러 가지 이제 물을 양성하는 장소에서 그 생육하는 동안 다른 작물들을 본포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숙기 촉진 면에서 보면은 숙기 촉진 또는 숙기 단축. 최소는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옮겨시키게 되면은 경엽 등이 이제 도장되는 게 억제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본포에서 이제 경화되면서, 그다음에 생육이 양호하고 숙기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채소류 중에 이제 양상추나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구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의 효과로는 생육 및 수량 증대, 활착 증진, 토지 이용 증대, 그다음에 숙기 촉진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뭐 문제 면에서는 뭐 학급 문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다음 중 연면 시비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대체로 살포 후 3 내지 5일 동안에는 엽록소가 감소하여 잎이 옅은 녹색으로 된다.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렇죠? 대체로 살포 후 한 3 내지 5일 동안에는 엽록소가 증가하여 잎은 짙은 녹색으로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네요. 진한 녹색으로 된다. 그다음에 노후다우 변화 스패를 받은 맹류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노후다우 변화 스패를 받은 맹류의 뿌리 등은 그 뿌리 이제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양분 흡수가 힘들어서 연면 시비에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수원에서 초생 재배와 같이 시비를 원하지 않는 작물과 같이 재배할 때, 그렇죠? 과수원 같은데 이제 밑에 초생 재배, 클로버라든지 이런 게 재배할 때 밑에 토양에 시비를 하게 되면 그 필요치 않은 잡초라든지 그다음에
그 피복작물, 초생재배의 피복작물들이 양분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근본적인 목적이죠. 급속한 영양 회복이 요구될 때 연면 시비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면시비 개념, 일단은 연면시비 개념은 그 식물이라는 게 이제 그 뿌리뿐만이 아니라 이부 기공을 통해서도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필요할 때 이제 비료 성분을 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입에 살포하는 형태를 연면시비라고 하죠. 그 연면시비 했을 때 양분의 흡수 정도는 보통 살포된 양의 보통 한 2분의 1 내지 4분의 3 정도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토양내로 떨어져서 토양에서 이제 보통 한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 반 내지 4분의 3 정도는 입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또 토양으로 떨어져서 토양으로부터 또 흡수가 된다. 그다음에 흡수 속도는 보통 한 24시간 내에 한 50% 정도까지 흡수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살포 후 한 3 내지 5시간, 2시간 내지 5시간 정도면은 한 30 내지 50% 정도가 보통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의 지문처럼 흡수 후 한 3일 5일 동안에는 엽록소가 수가 증가되고 진한 녹색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연면 흡수가 그러니까 연면 시비가 필요할 때 또는 효과적일 때는 또 이제 뿌리 흡수력이 약해졌을 때, 그렇죠? 그 2번의 지문처럼 노다부 변화 스페를 받은 맥류와 같이 뿌리 흡수력이 약해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량 요소의 공급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아까 초생재배처럼 토양 시비가 곤란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비료 성분의 유실을 방지할 목적, 또는 시비 노력 절감, 시비 노력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약 등과 같이 살포를 하면 여러 번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노력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면 시비의 이제 그 효과적인 이용 면에서는 한 7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뿌리의 흡수력이 약해졌을 때, 미량 요소 공급이 필요할 때, 작물의 이제 급속한 영양 회복, 자, 품질 향상, 초생재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료 성분의 유실 방지 효과도 있고요.
시비 노력 절감 등의 효과 등이 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변화 보리의 내비성과 관련이 있는 특성. 답은 이제 내도복성이죠. 그렇죠? 답은 내도복성이고요. 내비성이라는 것은 이제 질소질 비료를 특히 비료 중에 이제 질소질 비료를 주었을 때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는 특성을 이제 내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특성이 이제 내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벼나 이제 맹류에서 내대벽성, 내병성 등이 이제 내비성이 강하면 내병성, 내도복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강태세가 좋은 초형들이 일반적으로 내비성이 강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로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옥수수 같은 게 이제 내비성이 가장 강한 작물에 속하죠. 그래서 5번도 개념적인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학급 문제고요. 자, 6번.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 그래서 CEC라고 하죠. 캐타이언 익스체인지 캐패시티, 그래서 양이온 치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토양 중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자, CEC도 증대한다. 토양 내에 점토와 부식이 증가하면 CEC도 증대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CEC가 증대하면 비료 성분을 흡착, 보류하는 힘이 커져서 비료를 많이 주면 일시적 과잉 흡수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질문이 틀린 질문이죠.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겠네요. 흡착, 보류하는 힘이 커져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일시적 과잉 흡수가 억제된다. 이렇게 해도 맞는 질문이죠. 토양에 그 양이온들이 흡착돼서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잉 흡수 현상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해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CEC가 증대하면 비효가 늦게까지 지속된다. 그렇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식물이 이제 양이온 형태를 흡수하는 것들은 이제 토양에 흡착돼서 식물이 분비한 유기산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되죠. 서서히 비효가 나타나고 비료 효과는 늦게까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EC가 증대하면 양이온태 무기양분들, 아모늄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이 용탈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의 개념은 토양 1k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센티몰, 그렇죠? 센티몰로 표현한 거죠. 센티몰. 단위는 몰, 킬로그램. 토양 1kg이 보유하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 그래서 양이온 치환은 일반적으로 토양의 점토, 그러니까 점토는 이제 무기 교질이죠. 콜로이드, 무기 교질이라든지 부식. 점토는 이제 무기 교질이고요. 그다음에 부식은 유기 교질이죠. 교질물, 콜로이드. 무기 콜로이드, 유기 콜로이드들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CEC는 증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은 음이온태이기 때문에 뭐 동형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변두리잖아. 일시적잖아. 또 이제 pH 의존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에서 이제
음이온을 띄고 있죠. 그래서 토양 내에 이제 토양 교질, 뭐 무기교질이라든지 유기교질이 증가하면 CEC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EC가 증가하면 치환성 양이온, 그 위에서 나왔던 지문처럼 아모늄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등 양이온성 무기 이온 등이 토양 입자에 잘 흡착이 되죠. 그렇죠? 음이온인 토양 입자에 잘 흡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료를 보호하는 힘이 커지고 비료를 주어도 일시적 과잉 흡수가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CEC가 증가하면 보기 지문 나온 것처럼 용탈이 적어져서 비료가 늦게까지 지호가 되는 그 지속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안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완충 능력도 커지죠. 그래서 완충 능력이라는 것은 토양 반응이 변동하는 힘에 정하는 것을 이제 완충 능력이라는데 하는데, 완충 능력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EC가 증가하면 완충 능력도 커진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우리나라 토양의 이제 그 CEC는 한 10cm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낮은 편이죠. 아주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점토 강물의 대부분은 이제 카올린 아지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물 함량도 적은 편이고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혹시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문제가 그 토양 교질물에 따른 그 부식 함량도 예전에 이제 좀 그 농촌 지도사라든지 한 7급 문제 등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혹시 이제 이쪽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부식이 가장 많습니다. 부식이 100에서 300. 그다음에 버미큘라이트. 버미큘라이트가 8에서 150. 몬모릴로라이트 60에서 100. 카올리나이트가 350. 여기 순서니까 적은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카올리나이트에 되어 있어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부머 온카 순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카올리나이트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부식이 가장 앞에 있고요. 그것만 알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의 침입력, 또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수소, 그다음에 암모늄, 칼륨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느디켈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원자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게 얘죠. 그렇죠? 얘는 이제 가벼우니까 더 많이 잘 딸려가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이온의 원자가가 클수록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앞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가 이온들 형태가 이제 뒤에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렇더라도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침입력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염기 포화도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기 포화도는 양이온 치환 영역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염기 포화도라는 것은 보통 토양 콜로이드가 이제 교환성 염기만 가지고 있을 때 그 토양을 염기 포화 토양이라고 하고, 교환성 수소와 함께 섞여 있을 때를 염기 불포화 토양, 염기 포화 토양, 염기 불포화 토양.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염기 포화 토양은 주로 이제 토양 콜로이드가 교환성 염기만을 가지고 있을 때를 염기 포화 토양, 그다음에 수소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를 아직 불포화 토양이라고 하는 거죠. 불포화된 토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염기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뜻하는 거죠.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 그래서 이제 뭐 식으로 나타내면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분의 교환성 염기의 총량, 그렇죠? 다시 한번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에 대한 교환성 염기의 총량, 양이온의 총량에 대한 염기의 총량을 염기 포화도라고 하고, 염기 포화도가 낮을수록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뭐 양이온 치환 용량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 빈도가 꽤 많죠. 그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뭐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 수준에서 다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